말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 주제에 이제 네 이름도 이 집안의 권리도 다 저 바다에 처박힌 거야. 알겠니? 그게 네 팔자야. 잔인한 한마디를 남긴 채 새엄마의 화려한 외제차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10살 지호. 하지만 아이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얼굴에 튄 차가운 바닷물을 소매로 쓱 닦아내더니 3년을 벙어리처럼 살며 품어온 옷깃 속 작은 은단추를 소리 없이 꾹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긴 시간 침묵으로 지켜온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고 누군가는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한 날. 바다에 버려졌지만 바다가 다시 육지로 밀어낸 어린 사냥꾼의 전율 돋는 위대한 심판.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신 그곳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해안 갯벌 위로 태무가 뒤엉켜 내려앉던 새벽, 세상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정막을 찢으며 자갈밭을 지니기는 묵직한 타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한 대가 해안가 막다른 길에 멈춰 섰고 차 문이 열리는 순간 바다의 비릿한 내음을 압도하는 지독한 향수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갑고 인위적인 그 향기는 마치 이 자연의 품 안에 절대 섞이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 이해라는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텅 빈 갯벌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여기면 되겠군. 혜란의 손이 뒷좌석 문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그 안에서 한 아이의 가느다란 팔목이 끌려 나왔습니다. 10살 서지호. 아이는 자신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움켜쥔 새엄마의 소나기에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동자만이 깊은 밤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무언가를 새기듯 빛나고 있었죠. 혜라는 지호를 질질 끌고 가다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드는 진흙 바닥 위에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아이의 무릎이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에 긁히며 붉은 핏방울이 배어 나왔지만 지호는 이를 악물뿐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흙탕물에 젖은 옷깃을 여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것이 뭘 그리 빤히 쳐다봐. 혜란이 아이의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들어 올리며 내뱉었습니다. 내 어미 곁으로 보내주는 거야. 고맙다고 해야지, 응?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이 되어 아이의 작은 어깨 위로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맑은 눈동자에 혜란의 얼굴을 또렷이 담아내고 있었는데 마치 사진을 찍어 영원히 저장하듯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혜란은 그 시선이 불편했는지 아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 눈깔 좀 치워. 지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지만 아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진 입술 안쪽으로 스며드는 피맛을 삼키며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란을 마주 볼 뿐이었죠. 혜란은 혀를 차더니 아이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주머니, 점퍼 안주머니, 손이 닿는 곳은 모조리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쳇, 알뜰하게도 털어왔군. 그때 혜란의 눈에 지호의 손목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가느다란 은팔찌. 지호의 친엄마가 생전에 늘 손목에 차고 있던 아이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혜란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잡아채더니 가차없이 잡아당겼고 지호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딴 고철 덩어리가 뭐라고. 혜란은 은팔찌를 손바닥 위에서 몇 번 튕기더니
아이가 보는 앞에서 파도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찰랑. 은팔찌가 바다에 닿으며 내는 듯한 가냘픈 물보라 소리는 파도 소리에 금세 삼켜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귓가에는 그 작은 소리가 천둥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담긴 마지막 물건이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순간 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과거의 나, 울기만 하던 나,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나와 작별하는 소리였습니다. 헤라는 그런 아이의 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을 탁탁 털며 돌아섰습니다. 바다가 널 데려가 주겠지. 내 어미처럼. 그 말을 뱉으며 헤라는 비웃음 섞인 콧바람을 내쉬더니 성큼성큼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고 이윽고 차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깨어났고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매연이 지호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차를 응시했습니다. 바퀴가 자갈을 튕기며 굴러가는 소리, 기어가 바뀌며 내는 기계음, 점점 작아지는 엔진 소리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멀어져가는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또박또박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차가 완전히 안개 속으로 삼켜지고 나서야 해안가에는 파도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10살짜리 아이. 하지만 지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진흙 묻은 무릎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가장 정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옷은 젖고 더러워졌지만 그 자세만큼은 어떤 어른보다 의연했습니다. 지호의 손이 천천히 셔츠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 바로 위, 안감 가장 깊은 곳에 꿰매어둔 작은 은단추를 손끝이 더듬어 찾아냈습니다. 할아버지 한만석이 달아준 이 단추는 겉보기에는 그저 낡은 양복에서 떼어낸 장식 같았지만 그 안에는 정밀한 통신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호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닿는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호야, 내가 어디를 가든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누르는 순간 우리의 마지막 아군이 너를 찾아갈 게다. 거기서 만나 큰일을 도모하거라. 별채 침대에 누워 전신마비 환자처럼 꼼짝도 못하시던 할아버지가 밤마다 지호의 손바닥에 모스부호로 써주시던 그 낮은 울림의 당부였습니다. 지호는 단추를 꾹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스위치가 눌리는 소리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3년의 긴 침묵을 깨뜨릴 위대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지직. 잠시 후 은단추의 비밀 회선이 연결되었고 미세한 수신음이 지호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지호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3년 만에 세상 밖으로 꺼내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가늘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쓰지 않아 갈라지고 거친,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바위보다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짐승이 산을 떠났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냥을 시작해 주세요. 파도가 아이의 발목을 적시며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드는 감각에도 지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안개 너머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을 불빛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어둔 마지막 아군. 해안가 절벽 아래 낡은 등대지기 오두막에서
지호의 신호를 기다려온 그림자의 조력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를 뚫고 한 줄기 노란 불빛이 지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3년을 하루같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거친 파도에도 꺼지지 않는 등대의 불빛처럼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이에게로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지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갯벌에 버려진 아이. 하지만 이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이 전장을 선택한 어린 사냥꾼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해안의 잿빛 새벽, 세상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안개 속에서 한 아이의 고요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 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이가 스스로 목소리를 잃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조금 긴 여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3년을 견뎌낸 것처럼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귀 기울여 주세요. 3년 전 가을, 서울 한복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긴 복도 끝에서 7살 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지호의 볼을 어루만지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손이 이제는 링거줄에 묶인 채 하얗게 식어가고 있었죠. 지호야, 엄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말 잘 들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손톱 끝이 하얘질 만큼 세게 쥐었는데도 엄마의 손에서는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잘 부탁해. 우리 지호가 아빠 곁에 있어줘야 해. 엄마의 목소리는 바람에 쓰러지는 낙엽처럼 가늘었습니다. 지호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내가 아빠 지켜줄게. 약속해.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갈라져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지호가 아는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 착하지. 엄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지호는 엄마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곧 다시 눈을 뜨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아빠 태주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커다란 슬픔은 눈물조차 얼어붙게 만든다는 것을 7살 지호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예란, 아빠의 새아내.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후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엄마를 도와주러 온다고 했었죠. 어머, 태준 씨 정말 힘드시겠어요. 헤라는 아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보았습니다. 헤란이 아빠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눈동자는 조금도 젖어 있지 않다는 것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만 할 뿐 정작 손수건에는 눈물 자국 하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헤란의 뒤편에 서 있는 낯선 남자.
은퇴 안경 너머로 차갑게 빛나는 눈을 가진 그 남자가 중환자실 안쪽을 흘끗 바라보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리는 것을 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법률 고문이라는 조도식. 그가 해란과 눈빛을 교환하는 찰나의 순간을 7살 아이의 맑은 눈은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날 밤 장례 준비로 어수선한 와중에 지호는 잠이 오지 않아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시던 병실 근처를 서성이다가 반쯤 열린 탕비실 문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호흡기 수치 조절, 정말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해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호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바짝 귀를 붙였습니다. 의사도 눈치 못 챘습니다. 자연사로 처리될 겁니다. 조도식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아버지와 남편이군요. 그 바보 같은 태주는 약물 몇 번이면 될 것 같고, 아, 그 애는요? 지호인가 뭔가. 그 벙어리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던데 신경 쓸 것 없어요. 해란이 낄낄 웃었습니다. 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자연사가 아니라고요? 저 사람들이 엄마를 죽였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새빨갛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달려들어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탕비실 문이 활짝 열리며 조도식의 손이 지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런. 조도식은 지호를 번쩍 들어 탕비실 안으로 끌어들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 이 애가 왜 여기 있어? 해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호는 조도식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조도식이 지호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잘 들어, 꼬마야. 조도식의 은퇴 안경 너머로 뱀 같은 눈동자가 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들은 건 아무것도 없어. 알겠니?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도식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고 지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단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조도식이 지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아빠는 마약범이 돼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 둔 게 있거든. 그리고 내 할아버지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고.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병실에서 무너져 내리던 아빠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언제나 지호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택해, 꼬마. 내 입을 다물거나 아빠와 할아버지를 잃거나. 조도식이 손을 놓았습니다. 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격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분노와 슬픔과 공포가 뒤엉켜 지호의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해란이 한 발짝 다가와 지호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 착한 애. 말을 잘 알아듣잖아. 해란의 손톱이 지호의 턱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귀는 밝구나. 그럼 더 좋지. 내가 똑똑하다면 알겠지? 입 꾹 다물고 있어. 그래야 아빠가 살아. 지호는 해란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여자의 눈에는 엄마를 죽인 자의 잔인함이, 아빠를 농락하려는 탐욕이, 그리고 자신을 벌레처럼 내려다보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결심했습니다. 입을 다물겠다고. 하지만 벙어리가 되어 무력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벙어리에 탈을 쓰고 기다리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7살 지호가 스스로 선택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학교에서도. 아빠 태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을 걸어도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아빠한테 뭐라도 말해줘. 응? 태준이 지호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지호는 그저 아빠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전문의를 찾아가고 심리 상담을 받고 온갖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인한 선택적 한묵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그리고 혜란도 이제 지호를 완전한 벙어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점점 더 거리낌 없이 행동했죠. 조도식과 통화하며 킬킬거릴 때도, 아빠의 약에 무언가를 타 넣을 때도, 서재에서 수상한 서류들을 정리할 때도. 혜란은 늘 말했습니다. 저 애는 어차피 벙어리의 바보야. 제 엄마 죽은 충격에 머리까지 이상해진 거지. 뭘 알겠어. 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벙어리로 보는 한 나는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호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로봇 인형의 눈에, 레고 자동차의 앞유리에, 책상의 연필꽂이 속에. 집안 곳곳에 지호의 눈이 심어졌고 혜라는 그것도 모른 채 매일 밤 자신의 죄를 기록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호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아빠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조도식이 태준에게 건네는 약, 영양제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 했지만 지호는 그 약을 먹은 아빠의 눈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지호를 보면 환하게 웃으시던 아빠가 이제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지호는 밤마다 아빠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 약통을 열어 조도식이 준 약을 빼내고 미리 사둔 똑같은 모양의 비타민제로 바꿔 넣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바꿔치기 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지켜야 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으니까. 우리 지호가 아빠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호에게는 또 한 명의 아군이 있었습니다. 별채에 유폐된 할아버지 한만석. 혜란과 조도식은 한만석 회장이 갑자기 전신마비에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이 더 이상 경영 일선에 설 수 없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회사를 맡겠다고. 하지만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신마비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지호는 몰래 별채로 찾아갔습니다. 간병인이 잠든 틈을 타 할아버지 방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운 한만석 회장이 눈빛만으로 지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호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지호의 손바닥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획 한 획. 지호야. 지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저들에게 잡혀있지만 정신은 또렷이 살아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한만석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견뎌라. 호랑이는 사냥감을 물기 전까지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바닥 위에 자신도 글자를 썼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와 지호의 비밀스러운 교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호는 낮에 모은 정보들을 밤마다 할아버지의 손바닥에 전달했습니다. 혜란이 어떤 서류를 만졌는지, 조도식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아빠에게 어떤 약을 먹이려 하는지. 할아버지는 그 정보들을 기억 속에 차곡차곡 정리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지호의 손에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낡은 양복에서 떼어낸 것처럼 보이는 은단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위험하면 이걸 눌러라. 내 마지막 아군이 너를 찾을 것이다. 지호는 그 은단추를 받아들고 셔츠 안쪽 가장 깊은 곳에 꿰매어 달았습니다. 심장 바로 위에. 엄마의 마지막 당부와 할아버지의 지혜가 담긴 그 단추는 지호가 3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7살이 8살이 되고 8살이 9살이 되고 지호의 키는 조금씩 자랐지만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혜란의 학대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벙어리라고 비웃고 바보라고 조롱하고 때로는 밥을 굶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호가 아끼던 엄마의 사진을 찢어 발기도 했습니다. 지호는 찢긴 사진 조각을 주우며 소리 없이 오열했지만 겉으로는 초점 없는 눈동자를 유지하며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모욕이 오히려 지호의 영혼을 담금질하여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겨울, 혜란이 지호를 바닷가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다 좋아하잖아, 너. 엄마가 데려가 줄게. 혜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지만 지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이고 할아버지가 달아준 은단추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출발 전 지호는 아빠의 방에 들렀습니다. 약물 기운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손바닥에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기다려. 곧 돌아올게. 태준의 흐릿한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결연함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태준이 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힘에는 천마디 말보다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는 아빠의 손등을 한번 쓸어주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혜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호에게 그 바닷가는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심어둔 마지막 아군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전장이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슬픔이 지호를 무너뜨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세월은 오히려 아이의 영혼을 벼랑 끝에서 담금질하여 세상 그 무엇보다 날카롭고 단단한 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안가 절벽 아래 낡은 등대지기 오두막에서는 오래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해풍에 절여진 나무벽 사이로 매캐한 연기 냄새가 새어나왔고 그 속에서 묵직한 파이프 담배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지호를 마중 나온 인물은 바닷바람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체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주름이 얼굴 가득 새겨져 있었죠. 박정수. 한만석 회장이 젊은 시절 목숨을 구해준 인연으로 평생을 그림자처럼 곁에서 모셔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눈을 피해 이 외딴 등대지기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박정수는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지호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젖은 갯벌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자갈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도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호는 박정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는 어른을 일으켜 세울 만큼의 묵직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늦지 않았어요. 딱 맞게 오셨어요. 박정수가 고개를 들어 지호의 눈을 마주한 순간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흙투성이 옷에 무릎은 깨져 피가 배어 있었고 입술 한쪽은 터져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깊은 밤바다 위에 뜬 북극성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박정수는 주먹으로 눈가를 훔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몸이 젖으셨습니다. 오두막 안은 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리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해도와 조류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장작난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지호의 젖은 옷을 말려주기 시작했고 그제야 아이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버텨온 긴장의 끈이 비로소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살짝 풀린 것이었습니다. 박정수가 거친 손으로 담요를 가져와 지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일단 몸 좀 녹이시고요. 따뜻한 거 드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호는 담요를 여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시간이 없어요. 먼저 이거 받으세요. 아이의 손이 셔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감 깊숙한 곳에 테이프로 붙여두었던 작은 물건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 3년 동안 지호가 목숨을 걸고 모아온 모든 것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조도식이 할아버지한테 약 주사하는 영상이요. 혜란이랑 조도식이 통화하면서 웃는 녹음 파일도 있고요. 아빠한테 먹이려던 약 성분 분석표도 있어요. 진짜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거 제가 몰래 약국에서 검사 맡겼거든요. 박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것을 모으기 위해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는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3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박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의 김이 아이의 얼굴 위로 피어올랐고 그 온기에 기대어 지호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약속했으니까요. 박정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약속을요? 지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박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를 구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요. 장작 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어야 한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눈에는 과장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각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바다에 버린 건 혜란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예요.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을 거거든요. 대신 세상 사람들한테는 죽은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혜란은 안심하겠죠. 벙어리 짐덩이를 드디어 치웠다고 좋아할 거예요. 박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틈을 노리시겠다는 겁니까? 네.
내일이 승계식이잖아요. 혜란이 아빠 대신 회사 가져가려고 하는 날이요. 거기서 모든 걸 터뜨릴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박정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3년 동안 그저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디면서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라질 날을, 그리고 다시 나타날 날을. 아저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마지막 조각은 준비됐나요? 지호의 물음에 박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두막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어망을 걷어내자 그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계단을 내려가자 좁은 지하실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 외딴 오두막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 통신 장비, 그리고 서버 한 대. 박정수가 모니터 하나를 켜자 화면에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조도식 변호사의 해외 비자금 계좌입니다.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호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조도식이 빼돌린 돈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어림없지요. 회장님의 옛 부하들 중에 이쪽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원 사이버 수사팀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원격으로 저희를 돕고 있고요. 박정수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 화면에는 승계식장의 도면이 띄워져 있었고 출입구마다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식장 경우 인력 배치도입니다. 이 중 절반은 이미 저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뿌려두신 씨앗이지요. 지호가 도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문, 후문, 비상구. 해란과 조도식이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지호가 도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해란의 드레스룸 뒤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몰래 봤거든요. 해란이 거기서 뭔가를 꺼내서 조도식한테 주는 걸요. 박정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벙어리는 눈이 밝아요. 지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대신 지호의 눈과 귀는 누구보다 예리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아빠 지키려고요. 할아버지 말씀대로요. 지호가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식어버린 보리차였지만 그 맛은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안온함이었습니다. 아저씨,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내일 식장에서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도 저를 못 찾게 해주세요. 해란이 저를 바다에 버렸다는 거, 그게 사실이 되어야 해요. 적어도 내일 오후까지는요. 박정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지호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무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먼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해가 뜹니다. 3년을 기다려온 해가. 그 사이 서울의 해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승리의 독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조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끝났어요. 그 짐덩이를 드디어 치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도식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승계식만 무사히 치르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됩니다. 태주는요? 마지막 약을 준비해뒀습니다. 내일 식장에서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그 바보는 자기가 뭘 서명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혜란이 길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해.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전부 자신의 것이 될 거라 믿으며 혜란은 또 한 잔의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같은 시각 본가 별채에서는 한만석 회장이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몸.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규칙적으로 까딱거리는 그 움직임은 약속된 시간을 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야. 이제 곧. 한만석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기다려라, 지호야. 할아버지가 곧 일어난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실 한만석은 한 달 전부터 몸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새벽마다 몰래 별채로 들어와 재활을 도왔고 지호가 바꿔치기한 약 덕분에 독소가 빠지면서 기력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지팡이를 짚고 악인들 앞에 설 것입니다. 한편 지호의 아빠 태주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 탓에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손에는 지호의 낡은 운동화 한 짝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뒤축이 닳고 끈이 해진 그 작은 신발에서는 희미하게 빨래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지호가 늘 정갈하게 씻고 다녔기에 배어있는 향기였습니다. 태준의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혜라는 지호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갔다고 시신도 찾지 못할 거라고. 태주는 무너져 내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출발 전 지호가 자신의 손바닥에 써주었던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기다려. 곧 돌아올게. 태주는 그 운동화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기다리마.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아빠는 모르겠다. 하지만 기다릴게. 약에 취한 척, 무너진 척, 조금만 더 버티마. 등대지기 오두막에서는 지호가 좁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내일의 계획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아이의 이마 위에 덮인 담요를 조심스럽게 여며주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새겨진 상처들을 바라보며 이 사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0살. 고작 10살 난 아이가 3년을 이렇게 버텨왔다니. 어른인 자신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그림자 속에 숨어 기다리기만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도련님, 내일은 제가 도련님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박정수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지호는 잠결에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창밖에서는 어느새 해무가 완전히 걷혔고 검푸른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고요한 등대 불빛이 칠흑 같은 바다를 비추며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기된 아이의 눈물이 아닌 사냥을 시작하는 맹수의 눈빛처럼.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의 대형 호텔 연회장은 승계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로비부터 복도까지 화려한 꽃장식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하얀 백합과 붉은 장미가 뒤섞여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무거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로는 지독한 독선과 탐욕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헤라는 대형 거울 앞에서 검은 베일을 고쳐 썼습니다. 아들을 잃은 비운의 어머니. 오늘 그녀가 연기할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입술에는 핏빛 루즈가 선명하게 발라져 있었고 그 아래로 감춰지지 않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헤란이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검은 드레스는 몸에 착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드러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조명 아래서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슬픔을 연기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한 차림이었지만 헤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후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조도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늘 그랬듯 정갈한 수트를 입고 은퇴 안경을 쓴 차림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조도식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헤란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태주는요? 이미 대기실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지막 약을 먹였으니 지금쯤 완전히 몽롱한 상태일 겁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입니다. 헤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호 그 애는? 혜경에 연락해뒀습니다. 시신을 찾는 척하고 있지만 어차피 찾을 수 없겠죠. 밀물에 휩쓸려 갔을 테니까요. 잘 됐네요. 헤란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을 바다에 버려놓고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는 여자. 그 웃음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워서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헤란이 베일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베일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이미 연회장 가득 모인 하객들과 기자들을 향한 연기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한쪽 귀퉁이에 마련된 대기실에서는 태준이 소파에 축 늘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릿하게 풀려 있었고 고개는 축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약 기운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태준의 손은 소파 쿠션 아래에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낡은 운동화 한 짝. 어젯밤부터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기다려. 곧 돌아올게. 지호가 손바닥에 써준 그 글자가 태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헤라는 지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파도에 휩쓸려 갔다고.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온 신호를. 기다리라는, 곧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3년 동안 태준은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조도식이 주는 약을 먹었고 헤란이 시키는 대로 했고 점점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아들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몰래 약을 바꿔치기한 덕분에 태준의 머릿속에는 가느다란 이성의 줄 하나가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줄 하나를 부여잡고 태준은 오늘까지 버텨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조도식이 들어왔습니다. 서태준 씨, 일어나세요. 시간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여전히 흐릿한 눈, 여전히 풀린 인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자, 이리로 오세요. 조도식이 태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조도식의 부축을 받아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까지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인 헤란을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헤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검은 베일 아래로 슬픔을 연기하는 표정이 보였지만 조명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그 연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혜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감춰진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가족은 너무나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애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시고 남편마저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진 가운데 혜란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어제는 제 아들까지, 제 어린 아들까지.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하객들 중 몇몇은 손수건을 꺼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혜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남편께서,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제 아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쓰러지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비운의 안주인, 가문을 지키는 강인한 여성, 그것이 오늘 혜란이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조도식이 태준을 부축하며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비틀거렸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조도식이 태준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 사장님. 조도식이 태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게 지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마지막 길입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류 위에는 경영권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혜란의 것이 됩니다. 태준의 손이 서류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조도식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혜란의 눈이 승리감으로 빛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3년간 약물에 짓눌려 있던 이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태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지호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조도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기다리래요. 태준이 조도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곧 돌아온다고요. 제 아들이. 혜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태준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찰싹. 연회장의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혜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호는 죽었어요. 당신이 아파서, 당신이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그 애가 죽은 거라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혜란은 당황했지만 애써 슬픔에 겨운 어머니의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혜란이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도식이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자들이 태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대기실에서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도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끌려가면서 조도식과 혜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력하게 당하던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앉아 다시 지호의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운동화에서 나는 희미한 빨래 비누 냄새. 태준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기다리마, 지호야.
아빠가 기다릴게. 내가 뭘 하려는지 아빠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아빠는 믿을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게. 태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무력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붙잡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다시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잃은 충격에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혜란의 연기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조도식이 새로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아직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셨으니 대리인 자격으로 사모님께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혜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3년간의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갑자기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스크린에 노이즈가 번지더니 곧이어 낯선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두 눈만 빛나는 작은 그림자. 그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하고 맑은 목소리. 엄마, 바다가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혜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조도식의 안경 너머로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고. 어서 가서 내 할 일 마저 하라고. 파도가 자꾸 저를 육지로 밀어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혜란은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위에 주저앉았고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폭풍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서로 밀치며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건 뭐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스크린 속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아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단정하게 여민 셔츠깃, 그리고 칠흑빛 바다 밑바닥처럼 깊고 고요한 눈동자. 10살 서지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뒤로는 새벽 해무가 걷히고 있는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카메라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입을 닫았던 건 엄마가 아빠를 해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어요. 연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기자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 정적 위로 지호의 맑은 목소리만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 아빠가 위험해진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3년을요. 혜란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혜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호가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아이의 전신을 비추었습니다. 무릎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입술 한쪽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자세는 흔들림 없이 꼿꼿했습니다.
마치 작은 병사가 전장에 선 것처럼. 엄마가 절 바다에 버렸을 때 저는 무서웠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가슴 깊이 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밖으로 나오면서 생긴 해방의 떨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바다로 들어갈까? 엄마한테 가면 편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연회장 여기저기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손으로 입을 가렸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자꾸 절 밀어내더라고요. 지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하지만 그래서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 아니야, 지호야. 내가 할 일이 있잖아. 아빠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돌아가. 그런 것 같았어요.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 뒤에서 장엄하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왔어요. 진실을 말하려고요. 제가 3년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려고요. 조도식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스크린 꺼. 당장 전원 차단해. 경호원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가 영상 장비 쪽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가 이미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헤라는 제 엄마를 죽였어요. 그 한마디에 연회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저는 직접 들었어요. 혜란이랑 조도식이 웃으면서 말하는 걸요. 호흡기 수치를 조절했다고,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자연사로 보일 거라고. 혜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라고. 저 애가 미쳤어. 하지만 스크린 옆으로 또 하나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병원 복도, 탕비실 문틈으로 비치는 두 사람의 실루엣, 그리고 또렷하게 녹음된 목소리. 호흡기 수치 조절, 정말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도 눈치 못 챘습니다. 자연사로 처리될 겁니다. 조도식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밀치며 더 좋은 촬영 각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조도식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내뱉은 말이 이렇게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비상구를 향했습니다. 저 새끼를 잡아. 조도식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하지만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절반이 이미 한만석 회장 쪽으로 돌아선 상태였고 나머지 절반은 이 상황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조도식은 제 아빠한테 약을 먹였어요. 영양제라고 했지만 그건 향정신성 약물이었어요. 아빠를 점점 바보로 만드는 약이요. 또 다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조도식이 태준에게 약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그 약의 성분 분석표. 화면 아래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양성 반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매일 밤 그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지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자부심 비슷한 것이 묻어났습니다. 조도식이 준 약을 빼내고
똑같이 생긴 비타민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조금은 버틸 수 있었어요.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준이 뛰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이 단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태준은 그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앞에 멈춰서서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호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스크린 속 지호가 카메라를 통해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저 돌아왔어요. 약속 지켰죠?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울음이 아들의 그 한마디에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지호야, 아빠가 못난 놈이라. 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는 아팠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빠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그때 연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벽 해물을 뚫고 막 떠오른 아침 해가 연회장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아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단정하게 여민 셔츠 깃, 비록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꼿꼿한 자세, 깊은 밤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 서지호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해란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발소리처럼 연회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지호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져 나왔지만 지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상 위에 쓰러져 있는 해란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닥을 기듯 단상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드레스가 바닥에 질질 끌렸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비틀어져 빛을 잃었습니다. 오지 마. 해란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해 해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살 아이가 42살 어른을 내려다보는 순간. 하지만 그 시선의 무게는 거꾸로였습니다. 엄마. 지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니, 해란 씨. 지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연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3년의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아빠를 지키겠다고요. 그래서 3년을 참았어요. 당신 앞에서 벙어리 연기를 하면서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매일 밤 울면서요. 지호의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차가운 바다예요. 지호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해란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저는 당신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해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지호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될 자격이 단 1초도 없었으니까요. 미워할 가치도 없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회장 뒤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연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3년간 침묵해왔던 어린 사냥꾼의 반격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연회장을 에워쌌습니다. 검은 제복의 물결이 하객들 사이를 가르며 단상을 향해 밀려왔고 수사관들의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웅성거림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가 단상 앞에 멈춰서자 뒤편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별채 방,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그리고 그 옆에서 주사기를 들고 있는 조도식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이건 조도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조도식이 한만석 회장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헤란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침대 위 노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언제쯤 죽을 것 같아요? 영상 속 헤란이 물었습니다. 천천히요. 의심받지 않게 서서히 약해지다가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영상 속 조도식이 대답했습니다. 연회장에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충격에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고 플래시 불빛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음해다. 조도식이 악을 썼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딥페이크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흘러나온 녹취록 앞에서 비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태준 그 바보가 완전히 폐인이 되면 재산은 자연스럽게 우리 거야. 헤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 재산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조도식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수천억은 되겠지. 그 돈이면 우리 평생 호의호식해도 남아. 지호 그 벙어리는요? 저의 병신 같은 놈. 적당한 때 사고로 위장해서 치우면 되지.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살인을 모의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겠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이. 지호가 셔츠 안쪽에서 은단추를 떼어냈습니다. 작고 낡은 단추. 하지만 그 안에는 3년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가 단추를 높이 들어 올리며 하객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진짜 눈입니다. 단추 표면이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작은 금속 조각 안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 그리고 GPS 추적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하객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단추로 모든 걸 기록했어요.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헤란이 아빠한테 약 타는 것도, 조도식이 할아버지한테 주사 놓는 것도, 두 사람이 밤마다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것도요. 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SD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그 카드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3년치 기록이요. 조도식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광기로 바뀐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불법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어. 내가 법률 전문가야. 저딴 거 가지고는 나를 어떻게 못해? 지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조도식의 사무실, 그의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비밀 장부,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꺼내는 검은 봉투 속 현금 다발. 이건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조도식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은행 계좌, 케이맨 제도 유령회사, 싱가포르 비밀 금고. 지호가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 다 알아요. 스크린에 계좌 이체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건, 수백 건의 거래네요. 날짜, 금액, 수신 계좌까지 낱낱이 적힌 기록들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300억이에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조도식이 빼돌린 돈이요. 혜란이 받은 건 따로 있고요. 조도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완벽했던 법률 방어막이 10살짜리 아이가 3년간 목숨을 걸고 모은 기록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조도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꼬마가 어떻게. 지호가 조도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뭐라고 불렀죠? 벙어리, 병신, 바보. 그랬잖아요. 지호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벙어리는 말을 못하지만 눈은 멀쩡해요. 아저씨가 사무실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저 다 봤어요. 아저씨가 금고 열 때 몇 번 돌리는지도요. 조도식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3년간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아이가 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머리를 강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도식 씨 사기, 횡령,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조도식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경찰 2명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하라고. 조도식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조도식의 귀에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어느새 연회장 안으로 들어와 있던 그가 조도식의 귀에 대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게 진실이야. 3년 동안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 당신이 직접 느껴봐. 조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연회장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혜란이었습니다. 단상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혜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칠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경찰과 하객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출구라고는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혜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 조도식이 시킨 거야. 나는 협박당한 거라고.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까까지의 비틀거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눈에는 3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협박당했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을 바다에 버리면서 혜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내 아이가. 태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내 아이가 3년 동안 내 밑에서 얼마나 숨죽여 울었을지 내까짓게 감히 짐작이나 하겠어. 태준의 손이 혜란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메마른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혜란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이 떨어져 나가 대리석 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한테 한 짓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한테 한 짓을 내가. 태준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3년간의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호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 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뻗어 아빠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는 아팠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빠를 아프게 한 거예요. 태준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니 할 수 없었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지호야. 지호가 아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혜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는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고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혜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지호가 아빠의 품에서 몸을 빼고 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연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감을 물기 전까지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요. 지호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호랑이였어요. 소리 없이 기다렸어요. 혜란 씨가 저를 벙어리라고 비웃을 때도, 바보라고 무시할 때도, 밥을 굶기고 때릴 때도요. 지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혜란 씨가 저를 바다에 버렸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걸요. 혜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넋이 나간 눈으로 지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수갑이 혜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혜란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혜란을 끌고 나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리며 더러워졌지만 이제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계식장은 이제 범죄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수사관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기자들만이 남아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혜란과 조도식의 화려했던 시절은 이렇게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지호는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스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연회장 안으로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혜란이 남기고 간 진한 향수 냄새가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를 신선한 아침 공기가 채워갔습니다. 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침묵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별채에서 기다리고 계실 할아버지. 3년간 함께 싸워온 전우. 그분께 승리를 보고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웅장하게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을 등지고 한 사람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어깨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3년간 별채에 갇혀 전신마비 환자 연기를 해왔던 사람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굶주린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만석 회장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반쯤 죽어 있다고 믿었던 노인이 자신의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한만석 회장님?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신마비라고 하지 않았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폭풍처럼 터져나왔지만 한만석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찍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북소리처럼 연회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만석이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다 말고 멈춰선 혜란이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한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차가운 경멸에 혜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놈들의 천박한 연극은 여기까지다. 한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지만 그 저음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깎아낸 바위 같은 무게가 한 글자 한 글자에 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혜란이 더듬거렸습니다. 전신마비라고 의사가. 한만석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손자가 3년 동안 약을 바꿔치기 해준 덕분이지. 내 놈들이 먹인 독을 그 어린 것이 하나하나 빼줬어. 한만석이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매서운 호랑이의 눈이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호야, 수고 많았다. 지호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작은 몸이 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만석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두 팔로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지호야. 정말 잘했어. 한만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호랑이 같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니? 지호가 할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죠? 호랑이처럼 소리 안 내고 기다렸어요. 한만석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호랑이였어. 할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호랑이. 태준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시는 동안 저는 한만석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거라, 태준아.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한만석이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먹인 약에 당한 거야. 누구라도 그 지경이 됐을 거다. 한만석이 태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주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졌니? 한만석이 물었습니다. 태준과 지호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할아버지. 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아직 연회장에 남아있던 경찰들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혜란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만석이 천천히 혜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혜란이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경찰의 손에 붙잡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만석이 혜란 앞에 섰습니다. 노인의 눈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혔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는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비틀어져 빛을 잃었습니다.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흘러내렸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한심하구나. 한만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랑 같은 인간을 위해 분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깊은 경멸의 연민이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더냐?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가볍더냐? 해란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만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법정에서 해라. 한만석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구석에서 경찰에게 끌려나가던 조도식을 향해 시선을 주었습니다. 조도식이 움찔했습니다. 수갑에 묶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가 한만석과 눈이 마주치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만석이 천천히 조도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울릴 때마다 조도식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한만석이 조도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때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었던 자, 가문의 법률 문제를 도맡아 처리하며 깊은 신뢰를 받았던 자, 그리고 그 신뢰를 배신하고 가문을 집어삼키려 했던 자. 도시가. 한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로 터질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섬뜩했습니다. 조도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퇴 안경은 비틀어져 있었고 차가운 눈빛은 공포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계산한 대가는 한만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감옥 창살을 세며 치르게 될 거다. 조도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변명이든 애원이든 뭐라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만석의 눈빛 앞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끌고 가라. 한만석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조도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도식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허망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산이 10살짜리 아이의 정직한 기록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은 자의 허망함이었습니다. 조도식과 해란이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연회장에 남은 하객들이 하나둘 한만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노인이 돌아온 것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 노인과 어린 손주가 함께 일궈낸 반전에 대한 존경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따라 인사를 건넸습니다.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만석이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중과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가자.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년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내와 고통, 전략과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지호가 한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지만 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스하고 밝은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지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날씨 좋다. 한만석이 손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좋은 날이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지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네 집에서 끓여주시는 보리차요. 그거 마시고 싶어요. 한만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짓는 활짝 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직접 끓여줄게. 집에 가서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멀어지는 호텔 건물을 지호는 창밖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 병원에서 시작된 악몽이 이제 끝났습니다. 탕비실에서 들은 그 끔찍한 대화, 조도식에게 목을 졸리던 공포, 해란의 학대를 견디며 보낸 수천 개의 밤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약속 지켰어. 아빠 지켰어. 태준이 아들의 말을 들었는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호는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온기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대저택의 별채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약품 냄새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은은한 소나무 향과 구수한 보리차 끓는 냄새가 가득 배어들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따스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한만석 회장은 안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손주 지호가 펼쳐놓은 고전 소설책이 놓여 있었고 곁에서는 지호가 또박또박 글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춘향은 이몽룡을 기다리며 백날을 견뎠으니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마침내 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과 재회하니라. 지호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3년간 닫혀있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창하고 기품 있는 낭독이었습니다. 한만석은 눈을 감고 손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잖아요. 지호가 책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저희랑 비슷하지 않아요? 숨어서 기다리다가 딱 맞는 때에 나타나서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거요. 한만석이 눈을 떴습니다. 손주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비슷하구나. 다만 이몽룡은 혼자였지만 우리는 셋이었지. 너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는 3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뭘 생각하셨어요? 안 답답하셨어요? 한만석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꼼짝도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보낸 그 긴 세월.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답답했지. 한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할아버지한테는 희망이 있었단다. 희망이요? 너. 한만석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매일 밤 내가 할아버지 방에 찾아와서 손바닥에 글자를 써줬잖니. 오늘 혜란이 뭘 했는지, 조도식이 뭘 꾸미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지호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버틸 수 있었단다. 내 손주가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니? 내가 할아버지의 희망이었어, 지호야. 지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제 희망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손바닥에 써준 그 말, 저 아직도 기억해요.
호랑이는 사냥감을 물기 전까지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 말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손을 맞잡은 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정원의 벚꽃 잎이 흩날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태준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리차 3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리차 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 흐릿하고 무력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약물의 독소가 완전히 빠진 지 한 달이 넘었고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한만석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지호가 아빠에게 찻잔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이몽룡 이야기 해주셨어요. 우리랑 비슷하대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이몽룡? 그 친구는 과거 급제에서 어사가 됐는데 아빠는 그냥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잖아. 아빠 바보 아니에요.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제 손바닥 글자 느꼈잖아요. 기다리라고 했을 때 아빠가 제 손 꼭 잡아줬잖아요.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지호가 혜란의 차에 올라타기 전 자신의 손바닥에 써준 그 글자. 기다려, 곧 돌아올게. 그 짧은 문장이 태준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 끈이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그때 알았어.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지호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아빠가 잘 몰라도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아빠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지호가 아빠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태준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만석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니? 한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아들은 약에 쩔어 있고 손주는 벙어리가 되고 그때 할아버지는 진짜 끝인 줄 알았단다.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끝이 아니었어. 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분이야, 지호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도 아빠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세 사람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의 김이 얼굴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건배하자. 한만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위해서. 찻잔이 부딪혔습니다. 사기 그릇이 내는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차를 마셨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다. 지호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맛이에요. 제가 3년 동안 기다린 맛. 한만석이 웃었습니다. 태준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세 사람은 서해안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지호가 버려졌던 그 갯벌이었습니다. 잿빛 해무가 짐승의 털처럼 뒤엉켜 있던 그곳. 혜란이 아이를 진흙바닥에 내팽개치고 떠났던 그 장소. 지호의 무릎이 깨지고 엄마의 은팔찌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어린 사냥꾼의 반격이 시작된 곳. 하지만 오늘의 바닷가는 달랐습니다. 해무는 걷혀 있었고 파란 하늘 아래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렸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지호가 갯벌 위에 섰습니다. 그날 자신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였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혜란이 저를 버린 곳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버려졌던 곳을 직접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야, 여기 오기 힘들지 않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이제 안 무서워요. 지호가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그날처럼 차가운 물이었지만 오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파도가 저를 밀어냈을 때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엄마가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아직 아니야, 지호야. 내가 할 일이 있잖아. 그런 것 같았어요. 태준과 한만석이 지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슬프지 않아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랑 할아버지를 지켰으니까요. 엄마가 부탁한 거 지켰으니까요. 태준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만석이 손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호야. 한만석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줄 말이 있단다. 지호가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어. 한만석이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니? 지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같이 아팠던 거요? 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독을 함께 견뎌낸 믿음이란다. 피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지만 믿음은 함께 싸우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너는 3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빠를 위해 싸웠어. 그 믿음은 어떤 피보다 진하단다.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선언한다. 한만석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 가문의 진짜 주인이 될 자격을 갖췄다.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가 만든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재산이 아니라 책임이란다. 알겠니? 지호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알겠어요. 한만석이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컸다, 지호야. 정말 잘 컸어. 파도가 밀려와 세 사람의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었지만 아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이 과거의 상처를 씻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정수가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십시오. 지호가 주머니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서 반짝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가느다란 은팔찌. 그날 혜란이 바다에 던졌던 엄마의 유품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이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박정수가 대답했어요. 파도에 밀려 저쪽 갯바위 틈에 걸려 있더군요. 기적입니다, 도련님. 지호가 은팔찌를 손에 쥐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지는 엄마의 유품이었습니다. 바닷물에 닳고 모래에 긁혀 광택은 잃었지만 지호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지호가 은팔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고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팔찌 다시 찾았어. 이제 진짜 끝났어. 엄마가 부탁한 거 다 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따스한 봄바람이 지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태준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호가 아빠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한만석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정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그 빛이 네 사람의 얼굴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아들. 3년의 지옥을 함께 건너온 가족.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한만석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주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지호야.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는 법이란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길고 추웠지만 그 침묵 끝에 찾아온 봄날의 보리차는 세상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바다 위로 마지막 햇살이 길게 누웠습니다. 파도가 평화롭게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갈매기들이 노을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들도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 지호를 떠올려 주세요. 10살짜리 아이도 3년을 버텼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면서 매일 밤 혼자 울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오늘 하루도 사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